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으면서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연휴 기간 경기와 경북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려 곳곳에 피해도 컸는데요. 이용재 경민대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사흘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 그 큰 불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이 물류센터라고 하는 화재가요, 워낙 탈 게 많고 네. 그 공간의 특성상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류센터가 이 인천 같은 경우도 한 면의 길이가 200m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외부에서 고가 차량이나 소방차에서 물을 쏴도 그 풀이 타고 있는 그 지점에 물을 때리기가, 물을 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탈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며칠째 지속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심한 경우는 뭐 6일 또는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네, 구제물 붕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인천 서해구 인근 주민 대피령이 발령이 됐는데 현장 전문가들은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뭐 저도 딱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화재가 나서 건축물이 붕괴가 되는데 아주 취약한 건물은 그 골조가 스틸로 되어 있는 철골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분적이든 전면적인 붕괴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이번 그 인천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골조가 철근 콘크리트 RC조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고온에 노출됐을 때도 좀 강한 내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안 무너진다라고 속단하긴 어렵고요. 이게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붕괴가 되려면 되기 전에 이 폭열이라 그래서 콘크리트가 그 고온의 증기압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깨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거나 변형이 생겼거나 이런 것이 이제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일부에서는 그런 폭열 반응은 있었지만 붕괴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물류 창고의 물류센터의 특성상, 구조적인 특성상 소방대원들이 내부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외장재를 깨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200m가 넘기 때문에 또 창문도 원래 이 물류창고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소방대원이 쏠 때 방법이 없습니다. 외장재를 철거하고 뜯어내고 그 물을 주수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가 좀 오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현장에서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산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축물 화재 같은 경우 다 빗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비가 온다고 해서 도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그 YTN이 단독으로 열 화상 카메라 영상을 입수를 했는데요.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내부 온도가 최대 300도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 화상 이 카메라로 촬영한 이 모습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잡은 화면인데요. 보통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뜨거운 부분이고 그린 쪽으로 갈수록 좀 차가운 부분인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험적으로 보면 저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온도가. 실제로 저 내부의 온도는요. 훨씬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부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저건 지금 표면의 온도가 주로 측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내부 온도는 1000도 이상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것이 그 온도를 예측하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이 열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진화 작업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소방대원이 들어가는 게 진입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앞서 현장 브리핑 연결했을 때도 지금 불이 7층으로 번진 상황인데 5층에는 리튬 배터리 사용하는 그 물류 로봇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 번지면 더욱더 폭발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반적으로 화재라는 건 위로는 확산돼서 올라가기가 용이하고 쉽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지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배터리가 있는 그런 곳까지 이 화재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뭐 엎친데 겹친격이 될 수 있고 예. 더더욱 화재 진압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건물 아래로 더 번지지 않도록 지금 예. 소방대원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또 이제 혹시나 바람에 이제 외부 다른 건물로도 튀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건물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비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 화재를 단순히 진압하는 데서는 비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비화죠. 그 불똥이 날라서 주택가라든지 예. 인근에 그 큰 그 화학 공장도 있는데요. 네네. 단지도 있는데 그런 곳으로 불똥이 튀어서 불이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비가 오고 도움이 있는 된다.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네. 장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건물 한 켠에서 식사하는 모습들도 저희 제보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소방대원들 안전하게 진화 작업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불은 난 거고요. 예. 제 입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3일 이상 지속되다 보니 소방대원분들도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진하고 지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서는요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인근 충청도든 강원도든 이런 데서 지원 나간 소방대원분들하고 계속 상황을 봐가면서 교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뭐 지금 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건물 자체에 그 근무하던 분들은 화재 당시에 빨리 대피를 해서 추가 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방화벽이라든지 스프링클러 등 이 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불이 다 진화된 이후에 좀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한 부분이 네네. 있고요. 단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화재는 안 날 수는 없는데 이 물류창고라고 하는 곳에도 반드시 이제 방화구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방화구역은 뭐냐면 그 불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막아주는 구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옆으로 못 가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방화구획인데 이 물류창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이 되면 이게 방화구획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이 방화구획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실제 실용성 면에서 요즘에는 첨단화가 되어 있는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어떤 수작업으로 물건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로버트나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거로 인해서 물건을 옮기고 이걸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방화구획이라는 게 결국은 벽이거든요. 이게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그거에 대한 완전한 많은 완화 규정을 두고 있죠. 네.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있거나 이럴 때는 방화구획을 면제해도 된다. 이런 조항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넓은 가로 세로 200m 이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공간에 그 불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방화구획이 없다라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예, 이거 5년 전에도 이천에서 그 예. 물류센터 화재 있었는데 그때는 엿새 동안 불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똑같은 사고가 물류센터에서 또 났는데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사고 원인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류센터라는 그 취약성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관련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일정 부분 그런데 자문도 했었고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 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 근본적으로 이제 장대하다라는 거요. 한 개의 층고가 뭐 10층 정도 되면서 적층 구조로 돼 있고 또 화재 탈 수 있는 화재 하중이 많고 또 그 벽은 창문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어렵고 또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각종 이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 자동화 해갖고 물건을 이렇게 배분하고 싣고 네. 자동차에다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화 위험 가능성, 위험 요인도 증대가 된 것이 현실이죠. 예.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2분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은 인천 물류센터 어제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의 화면은 이천 물류센터 당시 2021년 당시 화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좀 오른쪽의 화재가 좀 더 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지금 비슷한 좀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양상이고요. 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인천 그 물류센터 화재는 6층에서 네네. 비교적 상층부에서 났기 때문에 상층으로만 불기운이 타올라가는 거고 그 하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고요. 네. 반대로 저 덕평 같은 경우는 주로 저층부에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저렇게 엄청나게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천 물류센터는 이제 건물 붕괴도 일부 있었잖아요. 예, 예.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물품 진열대 선반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지금 CCTV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불꽃이 좀 튀더니 네. 갑자기 이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때 오작동으로 오인을 해서 경보를 껐고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싶은데요. 예. 저 때도 덕평 그 물류센터 화재에도 그 근로자분들이 냄새가 난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제일 먼저 화재를 인지하는 게 감지기도 아니고 사람 시각도 아니고 청각도 아니고 후각이거든요. 냄새군요. 그럼 냄새가 네. 났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관계자들은 그 공장 전체를 또는 창고 전체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 그것이 일정 부분 묵살이 됐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네. 덕평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예, 앞서 교수님 물류센터라는 그 구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은 더 그 전기적인 요인들이 많다는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화재 예방을 위한 어떤 대응책들, 대책들, 강화책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스프링클러의 물의 양을 더 많이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줬지만 그것만 가지고 본질적으로 어떤 물류센터의 화재 위험성을 제로화시킨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좀 진화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비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연휴 기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경북 지역에 많은 비들이 쏟아졌는데 주택 침수, 뭐 도로 유실 이런 피해들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일 그 걱정되는 부분이 이 비가 좀 낮에 오면 좀 그나마 좀 날 그러게요. 텐데 예. 이상하게 이게 밤에 폭우가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떤 빨리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앗아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관련 그 기관에서 뭐 많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경고도 보내고 대처 요령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너무 잦아지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죠. 예. 네. 특히나 경북은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좀 경계 단계로 상향했는데 네. 어르신들도 많고 대피하기 어려우실 텐데 미리미리 좀 전조 증상을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 산사태는 도심지보다도 아무래도 이 산간 지역이 더 심하거든요, 가능성이. 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산사태 위험 지구라든지 그 징후가 있다라든지 조금이라도 이럴 때는 빨리 그런 어르신들 또는 거주자분들을 안전한 인근의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죠. 네. 그 전조 징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그 보이지 않던 그 계곡이라든지 산 주변에서 이 자갈돌 같은 게 막 흘러내려왔던 흔적이 있다거나 또는 뭐 나무가 좀 흔들린다거나 또는 그 평상시에 들리지 않는 굉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전조 징후거든요. 이런 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피하셔야 되는 게 꼭 필요하죠. 예. 지금 이제 뭐 연휴 동안에 내린 비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 비가 그치면은 바로 이제 복구 작업을 또 하는 부분들도 네. 지역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장맛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추가로 또 어떤 방제 대책을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게 아직 장마철이 안 끝났습니다. 네네. 아직 한 2, 3주 정도 더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물론 뭐 관련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공공력에 의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유심히 좀 관찰하는 거, 평상시에 좀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 네. 이런 것을 평상시에 좀 유심히 봐두시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대응이 되겠고요. 미리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을 경우 내가 어디다가 연락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숙지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반적인 국민들도 이런 시기에는 그런 산사태가 나는 지역이라든지 위험 지역의 어떤 그 정보가 뜨거든요. 네. 뉴스가 뜬단 말이죠. 네네. 그런 데는 좀 통행을 출입을 자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부터는 비교적 많이 비가 오는 곳이 이제 중부지방 혹은 또 수도권 지방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도심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게 될 텐데 도심 지역은 지하 주차장이나 시설물을 좀 더욱더 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간 지역하고 조금 다른데요. 특히 지하도라든지 저지대인 경우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차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의 침수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운행하다가 그런 저지대에 갔거나 지하차도에 들어갔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물이 차거든요. 예, 뭐 10분, 20분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수분 내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물이 그 바퀴 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반 이하이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지나가시면 되지만 그 이상의 물이 차 올라왔다. 자동차에. 그렇다면 그럴 때는 차를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대응책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